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본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SBI 그룹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의 XRPL, XRP까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걸 보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죠. 과연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을까? 만약 들어온다면 리플과 XRP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 정말요? 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리플이나 블록체인의 본질이 은행을 대체해서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사실은 거의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은행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낡고 비효율적인 정산 시스템을 뭐랄까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죠. 오늘 이 업그레이드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보통 블록체인 하면 은행의 종말?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대체라는 프레임이 왜 특히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한국 시장만의 아주 뚜렷한 특수성 때문이에요. 과거 사례들을 쭉 보면요. 한국에서 새로운 금융기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이요? 네. 첫째, 발행, 상환, 법규 준수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은요. 항상 국가 규제를 받는 주체, 즉 은행이나 신탁사 아니면 정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맡게 됩니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탈중화되어 있어도 결국 최종 책임자는 명확하게 딱 정해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 블록체인 기술은 그 위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레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레일이요? 네. 쉽게 말해 기존에 있던 낡은 철로 옆에 KTX 고속철도를 하나 더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역, 즉 은행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기차, 즉 자금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정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와, KTX 비유는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은행이라는 역은 그대로인데 낡은 무궁화호 철로를 KTX 고속철로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림.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모델은 은행이 무너진다가 아니고요. 은행이 새로운 고속 레일을 채택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한다. 이 그림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리플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하는 거죠. 왜 그렇죠? 리플의 핵심 사업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기관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정산, 커스터디, 그리고 규제 준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은행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은행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는 화사인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대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는 프레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기에 그 업그레이드라는 그림이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걸까요? 한국 시장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아주 독특한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네네. 첫 번째 특이점은 강력한 외환 및 자금 흐름 통제 프레임입니다. 한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퍼져나갈 때 편리함이라는 가치보다 외환 통제나 자본 유출입 관리,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 준수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도 해외로 돈 보낼 때 절차도 복잡하고 한도도 빡빡하잖아요. 정부가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보죠. 그렇죠. 바로 그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게 놔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더라도 개개인이 쓰는 결제 수단으로 퍼지기보다는 정부가 관리하기 쉬운 기관이나 기업 간 정산 영역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것보다 기업 간에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먼저 쓰일 거다. 이런 예측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특이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좀 역설적인데요. 이미 세계 최상급인 결제 사용자 경험 UX입니다. 너무 편해서 문제다. 맞아요. 솔직히 한국은 신용카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편의점에서 커피 살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자는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도 0.5초면 결제가 끝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아, 정말 공감되네요. 저만 해도 지갑 안 들고 다닌 지 한참 됐는걸요. 바로 그겁니다.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지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잘 못 느끼는 영역. 예를 들어 기업 간 대금 결제, B2B 정산이나 해외 거래처와의 무역 대금 정산 같은 것들이죠. 아, 기업 간 거래요? 네. 지금 삼성물산이 베트남 협력사에 대금을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돈이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짧게는 이틀, 사흘이 걸리고요. 중간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로운 레일을 이용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수수료로 정산이 끝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죠.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개인의 소액 결제 시장이 아니라 기업의 거액 정산 시장에서 진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이점은 뭔가요? 제도권 진입 시 은행 중심 설계가 유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규제당국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도입할 때 항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행과 상환 책임은 신뢰도 높은 은행이나 신탁사가, 그리고 기술적인 레일은 블록체인 기업이 맡는 이런 역할 분담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혁신적인 핀테크가 나와도 결국은 그 거대한 은행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구조가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분명 그런 측면도 있죠. 속도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이런 안정적인 모델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혁신의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죠. 한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의 결제 혁신보다는 기관 중심의 정산 혁신으로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자, 말씀해주신 한국 시장의 세 가지 특이점을 들어보니까 업그레이드라는 프레임이 정말 선명해지네요. 그렇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리플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리플은 절대 그 암호화폐인 XRP 가격을 띄워서 시장을 흔드는 방식이 아닐 거예요. 그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조용한 파트너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관 커스터디 및 내부 통제입니다. 잠깐만요. 기관 커스터디라는 건 그냥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금고 뭐 그런 건가요? 디지털 금고 이상이죠. 그냥 보관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자산에 접근했는지 기록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그러니까 은행이 규제 당국에 증명해야 하는 모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 훨씬 복잡한 거군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성과 신뢰가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정산 레일 역할입니다. 아, 그 KTX 고속철도 같은 역할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송금 속도가 빠르다는 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제 완결성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결제 완결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한 번 보낸 돈은 중간에 사라지거나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보낸 사람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이 거래가 100% 끝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한 설명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오가는 은행 간 거래에서는 속도만큼이나 이 결제 완결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리플의 기술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상호 운용성 브릿지입니다. 원화, 달러,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다양한 토크나 자산을 서로 매끄럽게 연결하고 교환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 마치 여러 나라의 전기 플러그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만능 어댑터 같은 역할이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건 은행을 대체하는 그림이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 위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까는 그림에 훨씬 가깝습니다. 설명해주신 역할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도록 실제 기업 이름을 예로 들어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가능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는 점은 저희 청취자분들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한 세 가지 정도의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은행 컨소시엄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나리오입니다. 은행 콘소시엄이요? 네, 예를 들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같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은행들은 평소에 엄청나게 경쟁하잖아요. 굳이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런 걸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경쟁하는 영역과 협력하는 영역이 다르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쓰는 ATM 네트워크도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구축해서 비용을 절감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공동 인프라를 만들어서 무역대금 결제 같은 B2B 정산 시장을 선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레일 역할을 맡게 되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두 번째는 핀테크 유통 그리고 은행 발행 역할 분리 모델입니다. 토스나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이 편리한 사용자 경험과 가맹점 네트워크를 맡고요.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법규 준수 책임을 지는 모델이에요. 아, 핀테크의 편리함과 은행의 안정성을 결합한 모델이군요. 맞아요. 이 경우에도 편의점 결제 같은 일상 용도보다는 플랫폼 내부의 정산, 가령 광고비나 크리에이터 수익 정산, 해외 서비스 대금 정산처럼 B2B 성격이 강한 영역에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리플의 역할은 토스 앱 화면 뒤편에서 토스와 은행이 함께 운영하는 이 정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관용 정산 레일로 작동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와, 그럼 앞으로는 제가 토스 앱에서 송금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 배경에서는 리플 기술이랑 신한은행 시스템이 함께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사용자는 전혀 모르겠지만요. 바로 그런 그림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거래소, 은행, 기관 커스터디, 삼각편대 모델입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와 파트너 은행,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사업자가 협력하는 구조예요. 아, 이건 처음부터 기관만 보는 거네요. 네, 이 모델은 개인 결제 시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관 간의 거래를 정산하는 B2B 영역에만 집중하는 거죠.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정말 그럴듯한데요. 혹시 어떤 모델이 가장 먼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가장 통제하기 쉬운 세 번째, 기관 투자자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금융제도가 도입될 때는 항상 기관이 통제 가능한 좁은 영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뒤에 점차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구도에서 리플은 투자 대상인 코인이 아니라 기관들의 신뢰를 얻는 커스터디 및 정산 인프라 제공자로서 포지셔닝하기 가장 유리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대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프레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정말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네요. 이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관련 뉴스를 접할 때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앞으로 다음 5가지 신호 중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주목하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려주시죠. 첫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책임 주체가 은행이나 신탁사 중심으로 명확해지는가? 이걸 보면 규제의 방향성을 알 수 있죠. 둘째, 초기 사용처가 개인 결제가 아니라 기관 정산, 즉 B2B나 국경 간 거래부터 열리는가? 네, 그리고요. 셋째, 기관 커스터디의 감사나 내부 통제, 사고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는가? 이건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넷째, 원화, 달러, 토큰화 자산을 연결하는 상호 운용성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뉴스에서 리플이나 XRPL, XRP가 투자나 가격이 아닌 기술이나 정산 인프라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빈도가 늘어나는가? 이 점을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유용한 체크리스트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XRP 가격 차트를 보는 것보다 은행이나 핀테크, 인프라 기업 간의 파트너십 뉴스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실제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신호니까요.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나눈 논의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리플 기반의 시스템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기존 은행을 밀어내는 파괴적 대체가 아니라 은행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채택하는 협력적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플은 기존 금융의 낡은 정산 레이어를 개선하는 인프라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처럼 안정성과 규제를 중시하는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는 리플 기반 시스템의 한국 도입 가능성에 대해 대체가 아닌 업그레이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오늘 함께 짚어본 3가지 시나리오와 5가지 확인 신호를 기준으로 그 뉴스를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